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미용샵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평범한 유부녀입니다. 사실 제 인생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때로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런 일들로 인해 저도 한때 많이 무너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인생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드는 순간들을 겪어보셨나요? 저처럼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용서와 화해 사이에서 갈등하며 때로는 울분에 차올랐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과 조금이라도 맞닿아 있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억울함과 원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만 했던 과정의 기록입니다. 앞으로의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릴 적 얘기를 하자면 제 삶은 꽤 특별했어요. 부모님은 없었지만 고아원에서 원장님과 행정실장님 두 분 덕분에 사랑받는 아이로 자랄 수 있었거든요. 솔직히 처음엔 그게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자라면서 유독 두 분이 고아원의 다른 아이들보다 총애하고 있다는 걸 저 자신조차 느끼게 되었어요. 스스로도 대체 왜 이렇게 원장님과 행정실장님은 날 이뻐할까 고민해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딱 나오더라고요. 일단 원장님이 저를 이뻐한 이유는 제가 모범적이고 선생님 말씀도 잘 따르며 얌전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또래 친구들보다 얌전했던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다른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장난치거나 말썽을 부릴 때도 저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퍼즐을 맞추는 걸 더 좋아했어요. 선생님께서 지시를 내리시면 아이들 대부분은 이리저리 흩어지며 제대로 듣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는 항상 선생님 앞에 앉아 끝까지 이야기를 잘 들었고 지시받은 일을 곧바로 처리하려고 노력했죠. 또한 간식 시간이 되면 친구들이 서로 먼저 받으려고 서두르는 모습도 흔했지만 저는 차례를 지키며 조용히 기다리는 아이였어요. 심지어 놀이 시간에도 다른 친구들이 큰 소리로 떠들거나 장난감을 서로 빼앗을 때 저는 차분히 저만의 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 사이를 중재해서 싸움을 말리는 역할을 하곤 했죠. 원장님은 저를 보면 너 같은 아이는 정말 보기 드물다고 말씀하시곤 했고 다른 고아원 친구들 몰래 간식을 챙겨주시기도 하며 저를 특별하게 대해주셨는데요. 특히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제 존재 자체가 빛나는 것 같아 기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칭찬받고 사랑받으니 저도 더 잘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단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보다 어린 고아원 동생들을 더 잘 돌보고 챙기려고 노력했어요. 원장 선생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시며 더욱 신임해 주셨고 제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따뜻한 눈길과 격려를 보내주셨죠. 그럼 행정실장님은 뭐 때문에 저를 이뻐하셨냐고요? 저를 예뻐하셨던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야무지고 똑부러지게 일을 잘 해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행정실장님이 창고에서 서류를 정리하시다가 큰 상자가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바닥이 온통 서류로 뒤덮여 엉망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저는 실장님이 당황해하시는 걸 보고 바로 달려가서 도와드리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괜찮다며 말리셨었지만 제가 막무가내로 상자 안에 있던 서류를 하나씩 꺼내고 종류별로 나눠 깔끔히 정리하려고 하자 한숨을 쉬면서 알겠다고 같이 정리하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실장님의 지시에 따라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했더니 실장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정말 정리를 잘한다고 우리 행정실 직원들보다 훨씬 깔끔하고 똑부러지게 하는 것 같다면서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실장님은 저를 볼 때마다 그날 네가 도와준 덕에 정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다며 저를 칭찬해 주셨고 아이들을 대표해서 무언가 맡길 일이 있으면 저를 부르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아원을 참관하러 오는 정부 관계자나 후원자가 오는 자리에 선보일 아이들이 필요하면 꼭 저를 부르곤 했다는 거죠. 저는 그때마다 일을 척척 해냈고
지금도 스스로 칭찬할 정도로 가장 뿌듯했던 때가 후원자를 안내했을 때였는데요. 돌아다니면서 고아원에 이곳저곳을 설명하고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갖다 드리는 등 최선을 다해서 에스코트를 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이런 일을 맡아서 하는 제가 어른들은 참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행정실장님에게 후원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정말 이 아이가 9살 맞아요? 이렇게 영특한 아이는 처음 보는데요. 맞습니다. 이 아이가 저희 고아원의 자랑이에요. 어떤 일을 맡겨도 믿을 수 있는 아이죠. 아까 안내하는 모습 보니까 어른보다도 차분하고 설명도 너무 잘하고요. 무슨 가이드한테 설명 듣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저도 고아원에서 수많은 아이를 봐왔지만 이런 친구는 처음 봅니다. 원장님과 저는 항상 감탄한다니까요. 이런 아이들을 보면 정말 후원할 마음이 난다니까요. 앞으로도 이 고아원에 후원을 아끼지 않아야겠어요. 아이고,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대표님.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실 그때 후원자가 온 건 고아원에 지원을 계속 할지 말지 결정을 하기 위해 온 자리였다고 해요. 그렇게 중요한 자리였는데 저 같은 어린아이에게 안내를 맡겼을 정도니 어느 정도로 행정실장님이 저를 신뢰하셨는지 아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사랑과 총애를 받고 고아원 생활을 한 저는 학교에 가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누군가가 고아라고 놀려도 저는 당당하게 맞받아쳤어요. 부모 있는데도 나보다 공부 못하고 이렇게 친구 괴롭히는 너보다 부모 없어도 고아원 어른들 사랑받고 자란 내가 너보다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많다고 팩폭을 해주곤 했죠. 그토록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건만 안타깝게도 이런 시절은 10살을 기점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제 삶을 바꿔놓은 건 바로 원장님의 딸이었어요. 원장님의 딸은 20대 후반에 저희 고아원에 근무를 시작했는데 원래 고아원 선생님들은 주로 40대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지만 아무래도 딸이라 여기서 근무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말이 근무지 사실은 놀러 온 거나 다름없었어요. 다른 선생님들보다 늦게 출근하는 건 기본이고 오후만 되면 소파에 털썩 앉아 하품을 하거나 게임기에 빠져 있곤 했습니다. 한 번은 소파에서 대놓고 낮잠을 자는 걸 봤어요. 정말 황당했죠. 그런데도 원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뭐라 못했습니다. 오로지 원장님이 계실 때만 일을 열심히 하는 척 연기를 했지만 그 모습이 더 가증스러웠어요. 저는 왜 원장님의 가족이면서 왜 저렇게 성격이 다를까 싶었어요. 원장님이 성실한 건 말하기도 입 아플 지경이고 행정실장님도 원장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분은 일을 굉장히 성실히 하신단 말이에요. 젊은 30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실장님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행정실 직원들조차 그분을 존경하는 건 다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딸이란 인간은 저 모양이니 저는 원장의 딸을 그 집안의 돌연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장 딸이라고 눈치 보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할 말은 하는 성격이었던 전 선생님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트집을 잡곤 했죠. 저의 기질이랄까요? 어렸을 때부터 불합리한 걸 보면 잘 참고 넘어가지 못했거든요. 선생님, 오늘 동생들한테 책 읽어주는 시간인데 왜 아이들한테 책을 안 읽어주세요? 너는 애가 뭘 그렇게 참견하니? 전 그러면 네가 대신 읽어주던가. 그건 선생님이 할 일인데 왜 저한테 미루세요? 동생들은 선생님이 책 읽어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너 되게 영악하다. 엄마랑 오빠 앞에서는 천사처럼 얌전히 있더니 내 앞에선 본색 제대로 드러내네? 어린 게 벌써부터 어른한테 대드는 것 봐. 저 선생님한테 대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책 읽는 시간이라서 말씀드린 건데. 그만. 어디서 어른 말꼬리를 잡고 늘어져. 딱 봐도 너는 영악한 여우과야. 너한테 잘 대해주는 사람한테는 살랑거리면서 나한테는 지 성격대로 행동하잖아. 난 엄마랑 오빠가 속아 넘어가는 게 너무 웃겨. 저 어른들 속인 적 없어요. 살면서 거짓말한 적 별로 없는걸요? 거짓말한 적 없기는.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 내가 보기엔 꼭 전생에 일본 앞잡이였을 것 같아. 얍삽한 게 딱 잘 어울리거든.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조숙하고 책을 많이 읽었던 저는 원장님 딸이 말하는 일본 앞잡이가 뭔지 알고 있었어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어린이용 소설책을 보면 나라를 등쳐먹는 일본 앞잡이들이 나오곤 했거든요. 어른이 어떻게 10살짜리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죠. 이렇게 저와 원장님의 딸은 사이가 안 좋았고 항상 살얼음을 걷는 듯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살얼음마저도 아예 깨져버린 사건 하나가 곧 터졌어요. 그날은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날이었어요. 원래 고아원의 간식은 늘 부족하지 않게 준비됐었는데 그날따라 간식이 모자라는 거예요. 몇몇 어린 아이들이 간식을 받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죠. 저는 왜 간식이 부족한지 이유를 잘 알았어요. 그날 분명 원장님이 딸이 고아원에 데려온 자기 친구들하고 시시덕대면서 간식을 먹는 걸 봤거든요. 직장에 지 친구를 데려오는 무개념 행동도 모자라 고아원 친구들한테 갈 간식까지 처먹은 게 분명했어요. 이 상황이 너무 불쾌했던 전 선생님한테 가서 간식이 부족하다면서 더 달라고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간식이 부족해요. 더 사다 주시면 안 돼요? 개수 맞춰서 시켰는데 뭐가 부족해?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사다 달라는 둥 어쩐다는 둥 얘기하는 거 보니 니네가 먹어놓고 더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저희는 그런 치사한 짓 안 해요. 그리고 선생님 친구들이 먹는 거 다 봤거든요. 선생님 친구들 때문에 고아원 친구들이 못 먹게 됐으면 당연히 선생님이 대신 사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와, 완전 어이없어. 내 친구들까지 도둑 취급하는 거야? 증거 있어? 증거요? 제 눈이 증거예요. 선생님 친구들이 먹고 있는 거 똑똑히 봤다고요. 제가 친구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자 원장님 딸 친구들은 몹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때마침 원장님 딸 친구들 중 한 사람이 과자를 들고 있었기에 상황은 더 민망했습니다. 결국 지들도 찔렸는지 주머니에 넣어두었거나 손에 들고 있던 과자를 저에게 건네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딱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라도 줄게. 미안해. 꼬맹아, 뭔가 오해가 있는데 난 진짜 이거 남은 간식 주는 줄 알았어. 그런 줄 알고 먹은 거야. 애들 먹을 거 부족했으면 나도 안 먹었겠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진짜야. 야, 김소연, 너는 애들 간식이면 간식이라고 말해줬어야지. 몰랐잖아. 꼬맹아, 기다리고 있어. 내가 요 앞 편의점에 가서 과자 좀 사줄 테니까 10분 정도만 기다릴 수 있지? 네, 그 정도는 동생들도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해 놓을게요. 그래도 원장딸 친구들은 인성이 아주 구린 건 아니더라고요. 잘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기라도 하는 심성을 지녔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원장딸은 점점 얼굴이 새빨개지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자신의 편을 안 들어줘서 화가 난 건지 아님 친구들한테 애들 간식인지 안 말해준 걸로 면박당해서 창피한 건지 몰라도 이 상황을 수치스러워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원장딸은 일순간 저를 노려보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가방을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있던 간식 몇 개를 저한테 던지면서 그렇게 처먹고 싶어하는 간식 실컷 처먹으라고 소리를 꽥 지르더군요. 아마 그날이 원장님 딸이 저를 진심으로 미워하게 된 날이 아닐까 싶어요. 그 전부터 저를 아니 꼽게 여기긴 했어도 저를 굉장히 싫어하거나 증오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어차피 부모도 없는 애니 하찮게 여기고 깔보는 마음가짐으로 저를 대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가서 뭐라 하지 않는 이상 먼저 시비 거는 스타일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저를 괴롭힌 마음을 먹는 것 같았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일주일 후 원장님 딸은 지 어린 딸을 고아원에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20대 중반에 결혼한 원장님 딸에겐 어린 자식이 있었는데요. 가증스러운 그 인간은 원장님께는 도우미에게만 맡기기 미안해서 같이 있고 싶어 데려왔다며 불쌍한 척을 했지만 실제 목적은 저를 부려먹기 위함이었습니다. 원장님 딸은 자신의 딸 육아를 저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만 되어도 저를 찾아와 애 밥 좀 먹이라고 떠맡겼고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도 네가 고아원 어린애들이랑 잘 놀아주고 돌봐주지 않냐면서 그럼 기저귀 가는 법도 알지 않냐면서 일을 시키곤 했습니다.
그렇게 뻔뻔하게 일을 맡겨놓고도 제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순간이 오면 꼭 트집을 잡곤 했어요. 예를 들어 자기 딸이 음식을 흘리거나 때를 쓸 때면 너는 애 하나도 제대로 못 보냐면서 핀잔을 줬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저는 더 이상의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모든 것을 꾹 참고 지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불의를 당하는 건 못 참아도 제가 고통을 견디는 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참으려 해도 쌓이는 감정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결국 그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이 오고 말았죠. 저는 그날도 원장님 손녀와 놀아주고 있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들고 천천히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그런데 손녀가 갑자기 책을 휙 던져버리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차분히 달래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때 뒤에서 원장님 딸이 저를 여느 때와 같이 비아냥댔어요. 애 하나 다루는 것 하나 제대로 못해서 그 꼴이라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구제불능인데 나중에 취직할 때 누가 너 같은 걸 쓰겠냐고. 밥은 먹고 살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머리가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뚜껑이 열려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아무리 무던한 성격이라도 저런 비아냥과 모욕을 매일같이 들으면 뚜껑이 안 열릴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원장님 딸을 노려보며 소리를 외치듯 말했어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일 시키고 괴롭히고 비아냥거리고 대체 왜 그렇게 미워하냐고요? 고아 주제에 빳빳하게 고개 세우고 어른한테 대드는 게 가짜나서 그래. 너 같은 애들은 기를 팍 죽여놔야 하거든. 뭐라고요? 왜 제가 기죽고 힘없이 살아야 해요? 그럼 나처럼 부모님 살아계시는 사람이랑 너처럼 어릴 때부터 애미애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랑 똑같이 행동해도 되는 줄 알았어? 부모 없는 애새끼면 애새끼답게 숙이고 살아. 사람을 저열하게 무시하는 원장님 딸의 태도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원장님 딸은 벌떡 일어나 사라지는 저를 보고 주랭랑 친다 생각했는지 고소한 듯 웃었지만 과연 제가 가는 장소를 알아도 원장님 딸이 웃을 수 있었을까 싶더군요. 제가 가려던 곳은 바로 원장실이었거든요. 고아 주제에 빳빳하게 고개 드는 게 웃기다고요? 오냐, 그럼 나 같은 고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불러주겠다는 마음가짐이었죠. 저는 원장실에 찾아가 지금까지 당한 모든 것을 다 폭로해버렸어요. 그동안 원장님 딸은 혹시라도 자기 딸을 저한테 맡기는 걸 원장이 알게 되면 가만 안 둘 거라고 협박질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 겁박이 정말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어른하고 싸우고 싶지 않은 마음에 지금까지 원장님에게 말하지 않고 지냈어요. 하지만 이젠 더는 참을 수 없었기에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다 풀어버리자고 마음먹은 거죠. 원장님은 저에게 자초지종을 들으시곤 굳은 얼굴로 바로 자신의 딸을 불러오셨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네가 정말 그랬니? 너 그동안 은하 계속 부려먹었던 거야? 엄마, 애 말을 다 믿는 거야? 내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도와달라고 한 건데 얘가 다 과장하는 거지. 도와달라고 했다고? 제정신이야? 이렇게 어린 친구한테 네 애를 맡긴다는 게 말이 돼? 넌 머리가 장식이니? 엄마, 왜 자꾸 제 편 들어? 왜 이렇게 얘만 예뻐하는 건데? 혹시 예전에 몰래 애라도 낳아온 거야? 그래서 이러는 거야? 김서연, 너 지금 뭐라고 말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아니, 그렇잖아. 이렇게까지 아끼는 건 솔직히 남이면 못하잖아. 고아원 원장들 중에는 일 쳤다가 그런 식으로 숨기는 여자들도 종종 있다던데? 그 말에 원장님이 벌떡 일어나 딸의 뺨을 세게 때리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고 원장님 딸도 기가 막힌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원장님 딸은 어떻게 자기를 때릴 수 있냐고 울먹였지만 원장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갑자기 자기 딸을 억지로 바닥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딸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종용했죠. 원장님 딸은 처음엔 싫다고 버텼지만 계속 종용당하다 마지못해 사과를 했어요. 그 사과마저도 원장님이 자기 딸에게 몇 번이고 다시 하라고 소리치곤 했습니다. 그렇게 엎드려 절받기로 사과를 받고 난 이후 원장 딸이 저를 대놓고 괴롭히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곤 했어요.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날카롭고 불편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를 되찾은 저는 그럭저럭 고아원 생활을 했고 어느새 성인이 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저를 예뻐하셨던 행정실장님은 제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셨고 그 비용을 지원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장님은 항상 제가 가진 잠재력을 믿으셨고 더 큰 꿈을 꾸길 바라셨던 분이셨죠. 하지만 원장님의 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영리하고 의젓하다는 이유로 지원해주면 고아원에 있는 애들 죄다 대학 학비 지원해줘야 맞지 않냐고. 오빠는 왜 이렇게 호구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원장 딸은 오랜만에 저한테 대놓고 시비를 걸며 이 구미호 같은 년이 이제 하다하다 돈까지 노리냐고 말했죠.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치사하고 더럽게 느껴졌고 차라리 도움을 받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실장님께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어차피 저는 미용 쪽으로 진로를 정했기 때문에 직업학교를 다닐 거라고 미래 계획을 말씀드렸죠. 실장님은 처음엔 혹시 동생 때문에 그러는 거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그것과 별개로 정말 직업학교에서 미용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라고 뜻을 정했어요. 그러자 실장님은 아쉬워하면서도 제 미래를 응원해 주셨죠. 그렇게 직업학교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미용을 공부했고 미용사로서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러나 첫 직장인 미용실에서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정말 제 인생에는 왜 이렇게 빌런 같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첫 미용실의 원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용실 원장은 저를 비롯한 여러 미용사의 월급을 제때 지불하지 않았고 밀린 월급도 있었어요. 팔이 날리는 미용실이면 이해라도 해볼 텐데 그것도 아닌데 임금이 체불되니 언짢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릇된 것은 못 참던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원장에게 직접 따졌어요. 그러나 제게 돌아온 건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불편한 시선과 트집 잡기였습니다. 원장은 그 뒤로 저를 더욱 안 좋게 보기 시작했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마치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도 하듯 작은 실수에도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제가 한 일을 억지로 트집 잡곤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런 갈등이 쌓이다가 펑 하고 터진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날 저는 유독 말수가 적은 손님을 맡게 됐는데요. 원래는 원장님 쪽이 항상 맡아서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시간을 바꾸는 바람에 저한테 넘어오게 된 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분이 제가 처음 하는 미용사라서 말수가 없나 싶었어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 일부러 밝게 이야기를 걸며 미용을 시작했죠. 처음엔 그 손님도 무표정하고 아무 반응이 없으셨는데 제가 계속 말을 걸자 점점 마음이 풀리신 건지 미소를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손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가며 편안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였는데요. 원장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제 말을 끊으며 손님 앞에서 대놓고 지적하는 거예요. 다은 씨, 손님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 좀 말을 걸지 그래. 이 손님은 원래 미용할 때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는 분이야. 그럴 리가요. 저랑 이야기할 때는 말씀 아주 잘하시던데. 아니에요. 전혀 안 불편했어요. 오히려 덕분에 오랜만에 즐겁게 미용했는데요. 밝아 보여서 보기 좋았어요. 손님은 좋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원장님? 저는 당당히 고개를 치켜들으면서 따지듯이 말했어요. 사실 다른 미용사분이 저런 말을 하셨다면 그런 줄 몰랐다면서 오히려 손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원장이 쓸데없는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했고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까칠하게 말한 거였죠. 그러자 원장은 얼굴을 붉히더니 굉장히 수치스럽다는 듯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은 씨, 예전부터 느낀 건데 말이야. 다은 씨는 예전부터 참 윗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 대체 어디서 이렇게 건방진 태도를 배운 거야? 전에 스텝으로 있었다는 미용실?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그냥 손님이 저랑 이야기할 땐 아주 편안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그 말은 즉슨 저 손님이 나랑 있을 땐 불편해서 조용했단 거야? 어머, 왜 이렇게 곡해하세요? 저는 그런 말은 일절 안 했어요. 너 고아 주제에 뭐가 그렇게 항상 잘났다는 듯이 잘 안다는 듯이 말해? 아니, 오히려 부모 밑에서 배운 게 없어서 위아래도 없는 건가?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았어요. 미용실 회식 자리나 스몰 토크 할 때 자연스럽게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떳떳하게 말하곤 했죠. 저는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든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미용실 원장은 그 사실을 약점이라도 되는 양 손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없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저라도 원장의 이런 태도에는 발끈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인신공격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려는 순간 손님이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실망이네요. 원장님 원래 이런 분이셨나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고아라는 이유로 사람을 무시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인데 말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도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전부터 다은 씨랑 저랑 좀 감정이 있었는데 서로 감정이 상한 거면 고아를 들먹이면서 인신공격해도 되나요? 제가 여기 방문한 이유는 좋은 서비스와 기분 좋은 시간을 기대했기 때문인데 원장님 같은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 앞으로 여기 올지 의문이네요. 아니요.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었어요. 제가 말을 조금 잘못했나 본데 손님께 그렇게 들리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 제발 안 오신단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오늘 다은 씨 덕분에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는 건 맞지만 다은 씨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게 왜 잘못된 건가요? 원장은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말을 잇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어요. 미용실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는 듯 조용해졌죠. 원장은 손님의 일침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일은 그렇게 일단락됐고 저는 속으로 제 편을 들어준 손님이 무척 고마웠죠. 그리고 손님이 계산을 마친 뒤 저를 한 번 더 불렀는데요. 그분이 귓속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원장이 내가 말 수 없는 줄 알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말을 걸면 태도라든가 말투가 너무 불편해서 일부러 제가 말하는 걸 안 좋아하는 척 했거든요. 손님은 그렇게 말하곤 다음에 올 땐 다은 씨한테 예약할 테니 그때 보자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그래주면 감사하단 말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착잡했어요. 솔직히 원장이랑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미용실에서 계속 일하는 건 저도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곳을 관두고 다른 미용실로 옮기기로 결심했어요. 적금 때문에 웬만하면 2년은 버티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그게 어려울 것 같았죠. 그리고 새로 미용실에 취직한 지 한 달이 되었을 쯤 손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아마도 전에 있었던 미용실에서 제 명함을 보고 연락하신 것 같았어요. 손님은 제가 옮긴 미용실을 물으셨고 저는 어디로 옮겼는지 말씀드렸죠. 그 후로 손님은 제가 일하는 미용실로 자주 찾아오셨고 그 후로 제 단골이 되었어요. 항상 밝은 에너지로 오셔서 저와 이야기도 나누며 좋은 관계를 이어갔죠. 어느 날 손님이 약간 머뭇거리며 저에게 정말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보고 자기 아들을 만나볼 생각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손님과의 신뢰와 좋은 관계 덕분에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처음 만난 손님의 아들은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대화가 잘 통했고 서로 마음이 잘 맞는다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갈수록 행복해졌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도 점점 깊어졌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결국 그 손님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오신 시어머니께서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신 게 지금도 새록새록 기억납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을 때 저는 솔직히 긴장했어요. 처음 겪는 시댁 명절이니 모든 게 낯설었고 어른들 눈에 잘 보이고 싶다는 부담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명절날 시어머니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주방 근처를 서성이자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은아, 너는 손님이야. 우리 집에선 신부는 첫 명절엔 쉬는 게 전통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도 제가 뭐라도 도와야. 아들한테 시키고 너는 쉬어. 네가 얼마나 바쁜지 내가 잘 알잖니. 이런 날은 몸 편히 쉬면서 맛있는 것만 먹으면 되는 거야. 맞아, 당신은 가만히 있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이 주방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편안히 쉬었어요.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게 참 따뜻하게 느껴졌죠. 그 외에도 시어머니는 항상 제 입장을 잘 이해해 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로 바빠서 집안일을 잘 챙기지 못해서 미안해하면 시어머니는 일하느라 바쁘니 못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죠. 시어머니는 항상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저를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셨고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제 노력을 인정해 주시고 저를 가족의 일원으로 존중해 주신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좋은 시댁을 만난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고아원에서 저를 많이 챙겨주셨던 행정실장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실장님은 제가 고아원을 떠난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이어오곤 했습니다. 제 결혼식 날에도 직접 참석해 주셨고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면 잊지 않고 축하 전화를 해주셨죠. 실장님께서 저에게 정말 멋진 가정을 꾸렸다며 너는 항상 자랑스러운 제자라고 말씀하신 게 아직까지도 뇌리에 남아 있었죠. 가끔 실장님은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전화를 걸어오시곤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실장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실장님은 저에게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시간이 괜찮다면 고아원에 한번 와줄 수 있겠느냐고 요청하셨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스러웠지만 실장님의 진지한 말투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들어 바로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실장님이 계신 고아원으로 찾아갔어요. 고아원을 떠난 지 20년 만의 방문이었죠. 사무실 문을 열자 실장님이 저보고 잘 왔다고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았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실장님은 잠시 망설이시다가 차분하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다은아, 나도 이 말을 꺼내는 게 참 어렵지만 그래도 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널 불렀어. 네 친부모님이 최근에 고아원으로 연락을 해왔어. 너를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 네? 제 친부모님이 찾아오셨다고요? 다은이 네가 꼭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꼭 얘기를 전해달라고 하셨어. 너한테 미안한 게 많다고 만나서 속죄하고 싶다고 하시더라. 그 말은 친부모님은 저를 일부러 버리신 게 맞단 뜻이네요. 전 그래도 어딘가 살아있을 부모님이 저를 잃어버려서 못 찾고 있는 거지 버린 건 아닐 거라 믿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너도 많이 혼란스럽고 놀랐을 거야. 확실한 건 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진 네 선택이란 거야. 네가 원하지 않으면 굳이 만날 필요는 없어. 네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고 생각을 해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엔 온통 친부모님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그동안 부모님은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아직 살아계시고 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마음 한편에선 묻어뒀던 그리움이 고개를 들었고 한편으로는 왜 이제야 나를 찾는지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두 사람은 놀라는 것도 잠시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셨죠. 두 사람은 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며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니 싫으면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말을 덧붙이면서 제 마음이 가는 대로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조언을 받아 저는 부모님을 만나보기로 결심했어요.
두렵고 혼란스러운 마음은 여전했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여전했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혹시라도 후회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저는 실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친부모님을 만나보겠다고 결심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실장님은 주소를 문자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소 이름이 병원인 거예요. 실장님은 너희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가서 들으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죽을 날이 가까워져서 이제 와서 저를 찾는 건가? 아니면 무슨 용서라도 빌고 싶어서인가? 어떤 의도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왠지 이번에 보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는 못 볼 수 있다는 강렬한 예감이 제 머릿속을 뒤덮었죠. 그 문자를 받고 이틀 뒤 저는 마침내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실장님이 알려준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문 앞에 서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쉽사리 문을 열 수 없었어요. 혹시나 그곳에서 마주할 진실이 나를 더 아프게 할까 두려웠고 그동안 억눌렀던 그리움과 원망이 모두 뒤섞여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죠. 그렇게 혼란스러움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어렵사리 문을 열고 드디어 병실 안으로 들어갔죠. 문을 열자 병실 안에는 한 여자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눈이 커지며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 겁니다. 저 또한 원장의 얼굴을 보고 기겁해서 헉 하고 큰 소리를 내고 말았죠. 놀랍게도 병실 안에 누워있던 사람은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저를 괴롭히던 원장님의 딸이었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얼굴은 제 기억 속에서 조금도 희미해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항상 제게 고통의 상징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말투, 표정, 그리고 날카롭게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까지 선명히 각인되어 있었죠. 특히나 이마에 있는 큰 사마귀는 여전해서 더 알아보기가 쉬웠습니다. 나이가 들어 조금 변했을지언정 그 여자를 알아보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지금은 원장 자리를 원치 않는 실장님 대신 물려받아 고아원 원장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병실에 누워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얼굴을 본 저는 처음에 제가 병실을 착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호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고 사과를 하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원장 딸이 큰 소리로 저를 멈춰 세우더니 절대 잘못 찾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가 내 딸이 맞다고, 오늘 네가 만나려는 친부모가 나라고 밝혔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아니, 농담하시는 거죠? 당신이 내 엄마라뇨. 내가 17살 때 너를 낳았어. 7살 때. 그런데 키울 자신이 없어서 너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너무 미안하다. 저 못 믿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헤어졌다면서 곁에 둔 건 뭔데요? 당신 내가 있던 고아원 선생님으로 있었던 사람이잖아. 심지어 그때는 날 괴롭히기까지 했으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맞는데? 사람 가지고 장난치려고 이런 짓거리 하는 거면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때는 네가 내 딸인지 몰랐어. 난 우리 엄마, 그러니까 네 할머니가 너를 다른 고아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해서 엄마한테 믿고 맡긴 거였어. 아시는 분이 고아원에 맡기겠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엄마가 몰래 너를 자기 고아원에서 키우고 있었던 거야. 내 딸인지 알았으면 나도 절대 안 그랬지. 못 믿겠어요. 증거 있어요? 증거 있냐고요? 네가 원하면 나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어. 무엇보다 네가 내 딸이라는 건 우리 오빠가 해준 말이야. 우리 오빠가 나한테 거짓말을 할 리가 없잖아. 너 나는 안 믿어도 오빠는 믿지 않아? 둘이 사이 좋잖아. 그럼 애초에 그 전화가... 저는 순간 뒤통수를 맞은 듯 했어요. 저 여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애초에 행정실장님은 이런 걸로 거짓말할 뿐이 아니죠. 저는 현실이 믿기지 않아 휴대폰을 꺼내 행정실장이 알려준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병실 호수는 여기가 맞았어요. 대체 행정실장, 아니 제 친삼촌이라는 그분이 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벌였던 걸까요?
행정실장은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었어요. 고아원 시절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었고 늘 제가 잘 되길 바란다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게 사실 정말 제가 본인 조카라서 그런 거였던 걸까요? 복잡한 심정을 어쩌지 못하고 있는 한가운데 원장 딸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동정심을 구걸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힐지 이해해. 내가 너라도 그럴 거야. 그런데 있잖아, 나는 꼭 네가 보고 싶었어. 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 앞으로 반년이나 살면 다행이래. 그래서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었는데 네 얼굴을 마주하니 더 후회되는구나. 내가 과거에 왜 너한테 모질게 굴었을까? 그때 오빠랑 엄마 보고 눈치챘어야 했는데. 아무리 똑부러지고 귀여운 아이라고 해도 남의 자식을 그렇게 이뻐하긴 쉽지 않았을 텐데 왜 난 그 사실을 몰랐을까? 다은아, 내가 너무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줘. 듣다 보니까 더 기가 차네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마음 불편하니 나한테 용서받고 싶어서 부른 거네요? 그때 저를 버릴 땐 아무렇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와서 후회된단 말이잖아요. 저한테 용서 못 받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그래요? 근데 말이에요. 당신은 이미 늦었어요. 전 당신 같은 엄마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 이만 갈게요.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병실 문을 열고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침대 위에서 벌떡 일어나 꽂고 있던 링거를 빼더니 저를 붙잡는 거예요. 저는 병실 안에서 침모와 계속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 여자는 제 팔을 붙잡고 한 번만 들어주라고 제발 이야기 좀 하자며 애원했지만 그 말을 들어줄 가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여자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고 병실 문을 열고 도망치듯 뛰어나왔어요. 병실 복도를 내달리면서도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뒤에선 그 여자가 병실 바깥까지 쫓아와 제발 멈추고 이야기하자며 달려오고 있었죠. 그러다가 복도를 빠져나와 병원 로비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병원의 보안 직원들이 상황을 감지한 듯 뒤에 있던 그 여자를 막아섰습니다. 그 여자는 강하게 발악하며 보안 직원들의 팔을 밀치고 벗어나려 애를 썼어요. 마치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듯이 몸부림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톱으로 그들의 팔을 긋고 발을 세게 구르며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죠. 그러나 보안 직원들은 그 여자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쉽게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한 보안 직원의 팔을 핥히어 상처를 입히자 다른 보안 직원들도 더 강하게 제압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들개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그 여자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고 순식간에 그 여자를 복도의 한쪽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발버둥치며 절규했지만 더 많은 보안 직원이 다가오자 결국 힘이 빠진 듯 몸이 축 늘어뜨렸습니다. 직원들이 그 여자를 막아선 틈을 타 저는 재빠르게 병원에 빠져나왔죠. 흐느끼는 그 여자의 목소리가 여전히 뒤에서 들렸지만 더는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병원을 빠져나와 차가운 바람이 부는 거리에 서자 그제야 숨을 몰아쉴 수 있었습니다. 도망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몰려오는 혼란,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침모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날의 만남이 저를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혼란 속에서도 확실한 건 일단은 행정실장, 아니 제 삼촌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도망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몰려오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침모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날의 만남이 저를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이에요. 혼란 속에서도 확실한 건 일단은 행정실장, 아니 제 삼촌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전 바로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 삼촌에게 전화를 걸어 친엄마를 만났다고 말했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숨기셨냐고 따졌죠. 삼촌은 저에게 진정하고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우린 고아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실장님을 보자마자 속에 있던 모든 말들을 쏟아냈어요. 저한테 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은아, 내가 너한테 진실을 숨긴 건 사실이지만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거짓말한 게 아니라고요? 친부모가 누군지도 말하지도 않고 그냥 만나보라고 한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저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게 거짓말이 아니면 대체 뭐예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나도 몰랐다. 원래는 평생 동안 숨기려고 했어. 그런데 내 동생이, 그러니까 네 친모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구나. 죽음을 앞두면 사람이 변하는 건지 이제 와서 네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난리를 피우니까 나도 마음이 약해져서 너한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 저한테 처음에 말 꺼낼 때부터 말씀하셨어야죠. 친모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게 예전 고아원 선생님이었다니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아세요? 그래, 네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이해한다. 알다시피 내 동생은 널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잖니. 그러니 네가 굳이 받아줄 필요는 없어. 네 친모가 누군지까지 알게 됐으니 어떻게 하든 그건 네 선택이야. 실장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허탈함을 느꼈어요. 믿어왔던 사람이 제 뒤통수를 친 것 같은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왜 그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혼란스러운 마음을 차분히 들어주셨고 곧 죽을 사람이라면 가시는 길 한 번쯤 손을 잡아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그 말씀은 제 마음속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제 마음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시어머니의 말에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행정실장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행정실장은 저에게 친모가 많이 위독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내일 하고 있으니 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대신 강요는 아니고 그냥 부탁이라고 했죠. 막상 죽는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하고 안 좋았던 전 결국 병실로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병실에 도착했을 때는 마음이 계속해서 뒤숭숭하고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제 친모는 힘겹게 눈을 뜨더니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눈빛에는 오랜 시간 기다림 끝에 마침내 올 사람이 왔다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마치 이제야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듯 천천히 눈을 감았고 고요한 숨을 내쉬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어요. 저는 친모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렇게 친모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 순간의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씁쓸하고 허무한 기분이 들기도 했고 한편으론 무언가 이루지 못한 채 끝나버린 느낌에 공허함이 가득했어요.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뒤죽박죽이었지만 그래도 이젠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친모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같이 한 세월은 없었어도 엄연히 모녀 관계라는 생각에 마지막 인사는 꼭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옮겼죠.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장례식장에 들어서니 낯선 얼굴들이 많이 보였어요. 슬픔과 애도의 분위기 속에서 저마다의 감정을 지닌 사람들 사이로 걸어가던 중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저보다 어려 보이는 그 여자는 저에게 혹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의 친따님 분이시냐고 물었어. 그 질문을 듣고 알았죠. 이 여자가 제가 그때 기저귀를 갈아줬던 친모의 딸, 그러니까 제 이복 동생이란 걸요. 우리는 잠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여동생의 눈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그렇게 잠시 감정을 추스르며 서로를 바라보던 우린 조용히 옆에 나란히 앉아 친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동생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친모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야 들었다고 했어요. 처음엔 충격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엔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누군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시간들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어요. 언니, 엄마가 병상에 계실 때 언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지 몰라요. 그랬구나. 나는 평생 엄마를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마지막이라도 엄마를 보러 오게 될 줄은 몰랐어. 저도 엄마가 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 번쯤 언니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언니가 저 어렸을 때 기저귀도 갈아줬었다고 말했거든요. 이렇게 만나니까 참 묘해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만난 거지만 그래도 언니를 직접 보게 돼서 반가워요. 그래, 나도 이렇게라도 만나서 기뻤어. 이제 각자 잘 지내자. 엄마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 그래요. 언니도 건강하게 잘 지내요. 그래도 자매니까 가끔은 연락할게요. 장례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와 한참을 서성이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제 외할머니이자 고아원 원장님이셨던 분이 천천히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한 발 한 발 가까이 다가오는 외할머니의 모습은 한결 힘이 빠져 있었고 깊은 후회의 표정이 얼굴에 가득했죠. 외할머니는 저를 보자 깊게 한숨을 내쉬며 사과하셨어요. 외할머니는 저를 보며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저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다고. 하지만 그땐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씀하셨죠. 죄책감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외할머니를 보며 저는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했어요. 많이 힘들었지만 이젠 이해하려 한다고. 그래도 고아원에서 외할머니가 잘해주신 덕분에 제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할머니의 사과를 받은 후 자연스럽게 친모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친모는 비록 많지는 않았지만 본인의 재산 절반을 저에게 남겨준다고 했대요. 하지만 전 그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딸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남남처럼 산 사이잖아요. 그러나 외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속죄의 의미라며 꼭 받아야 한다고 간절히 애원하셨어요. 외할머니의 그 진심 어린 호소에 결국 저는 그 유산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 유산 덕분에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미용샵을 마침내 열 수 있었어요. 떠돌이 디자이너로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불안정하게 일하던 시절은 이제 뒤로하고 번듯한 제 가게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안정된 일상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가게를 차리는 게 조금 무섭고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컸죠. 하지만 그때마다 곁에서 저를 묵묵히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가족들의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따뜻한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주었죠. 외할머니였던 고아원 원장님과 행정실장이었던 삼촌과도 이젠 다시 잘 지내게 되었어요. 여전히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외가도 저와 같은 후회와 아픔을 안고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조금은 풀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며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천천히 내려놓고 서로에게 다가갔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로 했어요. 지금은 제 곁에 늘 함께 해주는 가족들이 있고 제 손으로 이루어낸 샵도 있어서 매일이 참 행복해요. 물론 여전히 가끔은 힘든 일도 있지만 이젠 그런 순간들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어요. 어려운 시절도 많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고 이 글을 통해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